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서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고부가 제품인 HBM 수요가 늘고 있지만 삼성 제품의 공급 지연에 실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2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 살펴봅니다. 지난해 중국산 배추 수입량이 25배 늘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기후로 배추 공급이 크게 줄자 중국산 수입을 대폭 늘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 지난해 한 해 300조 원 넘는 연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매출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경쟁사 SK하이닉스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기술 경쟁에서 더 뒤처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은 300조 8,7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2022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연간 매출 규모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32조 7,200억 원으로 40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만 놓고 보면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3조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진한 성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메모리에서 큰 이익을 이제 못 내는 상황이고, 그 파운드리에서 이제 계속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부진의 이유로 꼽힙니다. 연간 실적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15조 원대에 그쳐 23조 원대 SK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도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영향으로 작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가 40조 원과 2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9천억 원에 불과해 1년 전 2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가전사업 역시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 전환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금액도 사상 최대인 5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선방은 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집히면서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고부가 제품 전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운데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동필 기자입니다. 작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의 60%에 그쳤습니다. 업황 부진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가 이어진 데다 고부가 제품 경쟁력에서 확연히 밀렸기 때문입니다. HBM 매출은 2배가량 증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대한 납품이 지연되면서 기술력 의구심도 더해졌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기술 역량이나 기술 경쟁이나 이런 거에서 자꾸 지금 뒤처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아직은 보이질 않아서 기대치들이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위기를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입니다. 작년 R&D 투자에 역대 최대인 35조 원을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도 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총력입니다. 일부 고객사에는 개선 제품을 1분기 말부터 양산 공급할 예정이지만 개선 제품에 대한 가시적인 공급 증가는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C 나노 기반 HBM4는 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기존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하고 여기에 또 다른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산업도 국내 유망 로봇 AI 플랫폼에 투자하면서 기술 리더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렇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담보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중국 업체가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김한나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제품을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재로 인해 저성능 AI 반도체 H20을 출시했습니다. 중국 기업인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저가 칩으로 만든 생성형 AI 모델 여파로 미국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입니다. 딥시크는 생성 AI 모델 개발에 557만 6천 달러를 투자하고 엔비디아의 H800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최근 모델에는 화웨이의 어센드 910C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테크의 AI 모델 개발비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과 중국 자체 AI 반도체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딥시크의 등장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반도체에 의존했던 개발 방식이 바뀔 경우 엔비디아의 최신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악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HBM 납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도 향후 공급 감소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국 업체 딥시크가 저사양 GPU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가 증명이 됐잖아요. 국내 HBM을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부정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HBM이 적게 사용이 되고 가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겠죠. 값비싼 AI 칩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새로운 AI 모델의 등장은 국내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장중 한때 2,5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막판 낙폭을 만회하면서 2,51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열린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52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증시 오늘 흐름 어땠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7% 하락한 2,517.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1조 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조 2,300억 원어치를 내다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특히 반도체주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장보다 9.86%, 삼성전자는 2.42%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 소식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건데요. 반면 딥시크 영향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728.2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40전 오른 1,452원 7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5시 4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9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대외 변수들이 환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 27일 장중 106대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현재 108을 넘어섰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연휴 동안 딥시크라는 중국 AI 모델이 주목받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도 우리에겐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당장 2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내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이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고 봐도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는 25% 관세 부과가 2월 1일 토요일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와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와 불법 입국을 막는 데 충분히 협력할 때까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지 생산 기지를 운영해온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죠. 그렇습니다. 북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지은 국내 기업들은 고민이 깊은데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제조한 완성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던 전략이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이 멕시코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현지 생산 시설과 물량을 어떻게 조율할지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LG전자는 지난 23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지 이전과 기존 생산지 물량 조정 등 적극적인 전략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기아도 24일 컨퍼런스 콜에서 멕시코 물량의 목적지를 바꿀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대신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게 하겠다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세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타격을 받지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른 분야가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 간 밥그릇 싸움에 수출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로 알려진 천궁2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입니다. 지난해 9월 LIG 넥스원은 천궁2를 놓고 3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이라크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궁2 수출을 위해 LIG 넥스원이 미사일과 통합 체계를 생산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와 차량을, 한화 시스템이 탑재 레이더를 담당하는데 주 수출 계약은 LIG 넥스원이 맺습니다. 따라서 한화 측이 납품 단가를 올릴수록 LIG 넥스원이 가져가는 몫이 작아지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라크 치안 상황에 따른 경호업체 이용과 방탄 차량 등 부가적 비용을 납품 단가에 포함한 것이라며 리스크 비용도 납품 단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위사업청에서 LIG 넥스원과 한화 측에 조율할 것을 요구했고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K방산 내 불협화음이 계속 노출되면서 이라크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최단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유경미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까지 온 거거든. 협업 관계,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K방산이 글로벌 시장으로의 외연을 넓혀가는 만큼 양측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업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으로 고공행진하는 물가가 바꾸고 있는 모습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조미김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고 고추장에 간장, 참기름까지 가격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까지 보면 김장철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높은 배추 가격이 걱정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국산 배추보다 저렴한 중국산 배추의 수입량이 13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물맛만큼이나 김치 맛이 중요하다는 국밥집에선 직접 담그던 김치를 포기하고 중국산 김치를 들여왔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배추값의 압박을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추하고 수입 배추하고 쓸 때는 한 30-40% 차이가 나요.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 다 올라갔기 때문에 도저히 사실은 안 맞아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4,000톤을 넘겨 1년 전보다 25.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배추값 고공행진으로 수입 배추의 관세가 0%로 내려가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배추를 수입하기도 하면서 수입량이 급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뛰어올랐던 무도 지난해 수입량이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김치의 원재료 값이 고공행진하자 김치 자체의 수입량도 1년 새 8.7%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입량의 99.9%는 중국산 김치였습니다. 올해로 겨울 작황부진으로 배추와 무값이 각각 53%, 96%씩 급등한 가운데 정부는 배추와 무의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해 수입을 더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식재료 물가가 급등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산 재료를 수입산으로 바꿔놓고 소비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최윤아 기자입니다. 마라탕에 속재료로 많이 들어가는 두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잘못 표시한 점포가 최근 적발됐습니다. 설렁탕 분식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입한 두부를 국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달 들어 수입산 두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잘못 쓰다 적발된 경우는 4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배추김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900건에 육박해 가장 많았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3,000건대 초반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3년 4,000건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도 9월까지 2,500건에 달했습니다. 배달앱으로 해서 워낙에 유통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음식 재료의 원산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거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시는 것은 사업자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외식 밥상을 포함한 먹거리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이번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한 1차 내란 특검법을 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건데요.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2요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점을 들며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법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가죠. 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란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국회 대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폐기를 면하려면 여당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윤석열 대통령 기소로 특검 무용론이 커진 터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더 작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 등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SBS 비제 정보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한 MBK 측과 영풍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법원 가처분 신청 등 고려아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재 기자. 네, 윤재입니다. 네, 임시주총 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금지, 탈법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 씨 일가가 갖고 있던 영풍 주식을 손자회사 썬메탈 코퍼레이션에 넘기는 데 관여한 일입니다. 고려아연 주식을 25% 넘게 갖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내 계열 회사 간 상호 출자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들이긴 한데 이 향후 경영권 분쟁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네, 일단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은범 회장 측의 취지대로 진행이 됐지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K연합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한 채 이뤄진 임시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MBK연합의 손을 들어준다면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수 상한 제한 등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안건들의 효력은 즉시 무력화되고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 또한 되살아나게 됩니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D입니다.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휘발유 가스 차량에도 조기 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유 차량만 해당했었는데 이 보조금 대상 범위를 조금 넓혀서 공해 차량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류정현 기자,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뭡니까? 네, 환경부가 지난 20일 특정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 외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의 휘발유와 가스 차량도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들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체 중량이 3.5톤을 넘는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44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형, 소형, 중형의 경우 1988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대형, 초대형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에 따르면 구형 테라칸 등의 가솔린 모델들이 새로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이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지 알아보는 과정과 조기 폐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확인서도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폐차 이후 보조금 청구는 여전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자체에 등기 서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조금 청구를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의 행정 예고는 오늘 종료되고요.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도출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새해 코스닥에 상장된 신규 종목 4개 중 3개가 공모가 대비 주가가 30%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민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새해 첫 상장 종목으로 지난 23일 상장한 미트박스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공모가인 19,000원보다 38.2% 떨어진 11,7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상장한 YG넛은 공모가가 17,000원이었지만 같은 시각 31.5% 떨어진 11,650원에 같은 날 상장한 데이원 컴퍼니 역시 공모가 13,000원에서 40% 넘게 떨어진 7,000원 후반선에서 보합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락한 세네 기주들 모두 기관 투자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았습니다. 미트박스와 데이원 컴퍼니 모두 이 비율이 0%, YG넛은 0.3%에 머무는 가운데 유일하게 아스테라시스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0%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상장한 아스테라시스는 유일하게 공모가 4,600원에서 60% 오른 7,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새해 출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다음 달에도 기업 공개가 이어지죠? 네, 다음 달에 기업 13곳이 기업 공개 IPO 일반 청약을 대기 중입니다. 일단 대부분 기업들은 공모 물량을 축소하거나 희망 공모가 밴드를 낮추면서 몸값을 낮췄습니다. 앞서 시가총액 6조 원으로 대어로 평가받는 LGCNS는 일반 청약에서 21조 원의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 기록을 썼는데요. LGCNS는 배정된 기관 물량의 약 21.3%를 상장 직후 팔지 않겠다고 의무 보유 확약을 건 기관에 배정했습니다. 다만 LGCNS가 코스피에 상장하는 다음 달 5일 당일 주가의 공모가 상회 여부가 공모주 시장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SBS BJ 이민우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 1에서 3cm,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대 5cm 이상이 예상되고요. 밤부터는 호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5에서 20, 제주도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새벽엔 일부 눈으로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은 오전부터 점차 개겠지만 그 밖의 남부지방 곳곳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5도에서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청주와 대전 2도로 시작해 낮 기온 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 기온 4도, 부산 7도로 출발해 낮에는 광주 7도, 부산 8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3.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화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